세계적인 택배업체 페덱스사의 직원인 척 놀랜드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약혼 여인 켈리와 그녀의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가 싶었지만 급한 호출을 받고 탑승하게 된 화물 비행기는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추락하게 되고 정신 차리고 보니 무인도에 갇혀버린 척은 고립된 섬에서 유일한 친구 윌슨과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펼쳐지는 이야기 캐스터웨이입니다. 2000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주연 배우 톰 행크스와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두 번째 합작이자 아직까지도 조난 영화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작품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캐스터웨이는 제작비 9천만 달러의 4배가 넘는 4억 2,9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4,700억 원으로 2000년 글로벌 흥행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과 배우 톰 행크스의 두 번째 합작입니다. 첫 번째는 감독과 배우의 인생작이라 할 수 있는 포레스트 검프, 그리고 캐스터웨이 개봉 후 애니메이션 영화 폴라익스프레스까지 총 3개의 작품을 함께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20년 저메키스 감독은 아직 제작 중에 있는 디즈니 실사영화 피노키오 연출을 맡게 되면서 제페토 할아버지로 캐스팅된 톰 행크스와 무려 16년 만에 다시 함께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주연 배우이자 제작을 맡은 톰 행크스가 잡지를 읽는 도중 하루에 3번씩 태평양을 지나다니는 페덱스 화물기 관련 기사를 보고 만약 저 화물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후로 윌리엄 브로일즈 주니어 작가와 함께 6년 동안 시나리오 구상을 하며 16개월이라는 긴 촬영 기간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지만 각본을 쓰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각본을 맡은 윌리엄 브로일즈 작가는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도중 보다 더 사실적인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 생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극 중에서 척이 돌을 내려치다 부서진 조각으로 우연히 발견한 날카로운 도구부터 He was able to make the discovery of a broken sharp edge. 무인도의 극한 기후를 피해 본능적으로 동굴이나 피신할 곳을 찾게 되는 것, 각종 도구들을 만들어 물고기를 사냥 후 날로도 먹어보고 I started spearing stingrays. Then I'd cut them up with my rock knife and eat them raw. 하루 종일 직접 불도 지펴보고 코코넛과 빗물을 모아 식수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인 윌슨 또한 바닷물에 떠내려온 배구공과 대화하다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And this volleyball had washed up on the beach. And I found myself talking to this volleyball. 배우 톰 행크스 또한 촬영을 위해 윌리엄 작가 못지않은 개고생을 했는데요. 표류 대기 전 그리고 표류 초기까지의 건강한 모습의 척과 4년 후 서바이벌 달인이 된 척의 수척해진 모습의 차이를 연출하기 위해 배우 톰 행크스는 무려 14개월 동안 끼니마다 초저칼로리 음식을 손바닥만큼만 먹는 살인적인 다이어트로 22kg를 감량했고 또한 이발과 면도가 금지되었었다고 합니다. Because if you don't come back 4 years later and see that this is a totally different man, the movie doesn't work. 화물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자세히 보면 물속으로 향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데도 계기판은 정상적인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 좋게 척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비행기 조종사 알버트 밀러는 시체가 되어 같은 섬으로 떠내려오는데요. Albert R. Miller. Not Alan. Albert. 평소에 직원들에게 무관심한 척은 죽고 나서야 알게 된 알버트의 본명은 잘 썼지만 다시 면허증으로 돌아가 생년을 보면 알버트는 49년생입니다. 알버트의 지갑을 열 때 우측에 보면 지폐 한 장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각도가 바뀌면서 지폐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척은 알버트의 손전등, 그리고 신발을 빼고 시체를 묻는데요. 하지만 신발은 사이즈가 작아 앞부분을 잘라내는 것까지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동굴로 피신할 때 신발을 자세히 보면 앞부분이 다시 붙어 있습니다. 알버트를 만나기 전까지는 맨발로 돌아다니다 피투성이가 된 발을 자세히 보면 빨간 액체를 뿜어내는 튜브가 발목 뒤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발은 어디 가고 왜 남의 신발 찢어 신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영화 초반에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 척은 신발을 벗은 채 편하게 누워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디테일 하나 더 추가하자면 마지막에 구출되고 비행기를 타고 있는 척을 보면 신발을 신은 채 정자세로 앉아있는 180도 달라진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이 표류된 무인도는 피지에 위치한 모누리키 섬에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제작팀이 촬영 기간 동안 머무는 호텔에서 촬영지까지만 배 타고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It was about an hour and a half boat ride from the nearest hotel or civilization to get to this island. Have cameras and movie equipment around sand, sun, and water. Salt water especially. Things move really slow. 섬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한된 촬영 장비와 이동 시간의 한계로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장면들이 세트장에서 촬영하게 되었고 배경만 모누리키 섬에서 촬영된 부분을 따로 CG 처리했다고 합니다. Yeah, they don't make movies like this very often, and now we know why. This is really hard. 또한 섬에서 촬영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대부분의 야간 장면들은 밤이 아닌 낮에 촬영하고 어두운 밤하늘은 편집 과정을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극 중에서 유일하게 밤에 촬영된 장면은 척이 처음으로 불을 지피는데 성공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CG와 편집 기술력의 한계로 척이 윌슨을 찾아 뛰어다니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톰 행크스의 발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현상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공포영화 수준. 척이 무인도에서 생존하는데 큰 도움을 준 대부분의 소포들은 영화가 개봉하고 해외 옥션 사이트를 통해 전부 다 판매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판매 가격은 스케이트가 120만원에 낙찰되었고 그리고 윌슨을 연기한 세계의 배구공 중 하나가 18,000달러, 하나로 대략 2천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윌슨의 낙찰자는 다름 아닌 당시 페덱스의 CEO 켄 메이였습니다. 2시간짜리 페덱스 광고인가 싶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나오는 브랜드. 하지만 저메키스 감독은 인터뷰 중 협찬이 아니었다며 장소나 비품 등 각종 지원은 받았지만 정작 홍보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비용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페덱스는 본인의 화물기 추락 사고를 그려낸 부정적인 이야기인 것을 듣고선 브랜드에 타격이 갈까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정적인 예상을 띄웠고 영화 개봉 후 미국뿐만이 아니라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막대한 홍보 효과를 누리며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페덱스에 대한 취업 신청이 무려 30%까지 증가하는 개이득을 받습니다. 불을 지피다 정신줄 놓은 척은 배구공을 잡아 던지는데요. 자세히 보면 손을 활짝 펴서 잡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윌슨에 남겨진 핏자국을 보면 손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던지기 직전에 뒤에 놓여진 윌슨을 자세히 보면 각도가 바뀌면서 상자도 뒤집어져 있습니다. 척은 배구공에 남겨진 핏자국을 이용해 얼굴을 그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To stay here and die on this shithole island, spending the rest of my life talking to a goddamn volleyball!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윌리엄 작가는 윌슨의 대본까지 따로 써서 톰 행크스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Shooting over Tom to Wilson, how could he come in from that side? This is great. This is volleyball. Okay, I know. We got ocean and tide and sun and wind. We're having trouble with the volleyball. Boy, I hope Bob's happy with my work. 배구공 윌슨의 경쟁사인 스팔딩으로 드립을 치는 톰 행크스. You want to hear something funny? My dentist's name is Dr. James Spaulding. 스팔딩은 최초로 농구공을 만든 회사로 유명하지만 1995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당시엔 프로 배구 선수 연합대회 ABP 투어의 공인구는 윌슨이 아닌 스팔딩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윌슨 뒤통수에 ABP 로고가 붙어있는 배구공이 95년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오게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구공 외에도 톰 행크스에겐 윌슨이라는 이름 자체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아내의 이름이 리타 윌슨이며 그리고 1980년 톰 행크스의 데뷔작에서 맡은 역할의 이름 또한 킵 윌슨이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톰 행크스는 코로나 확진을 받은 첫 할리우드 배우 중 한 명으로서 아내인 리타 윌슨과 자가격리 중 또 다른 윌슨과 집에서 캐스터웨이 후속작을 찍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관객을 울린 윌슨과의 이별 장면. I'm sorry, Wilson! Wilson, I'm sorry! I'm sorry! 배구공 하나로 수많은 관객을 울릴 수 있는 배우 톰 행크스는 영화가 개봉하고 14년 후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가 뜻밖의 윌슨과 다시 한번 만나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개봉 당시 실화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개봉하고 12년 후 멕시코에서 어부로 살고 있던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는 당일치기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폭풍우에 떠밀려갔고 고장난 배에 1년이 넘도록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물결이 이끄는 대로 떠다니며 날생선과 상어 그리고 거북이를 잡아먹고 식수로 빗물을 마시며 무려 15개월 동안이나 포류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미국 방송사 CNN을 통해 보도된 후 실사판 캐스터웨이의 삶을 산 인물로 알려지며 그의 극적인 이야기로 전 세계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척은 추락한 화물기에서 떠내려온 페덱스 화물들을 발견하는 대로 전부 주워오고 살아남기 위해 결국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뜯어보지 않는 단 하나의 상자. 척은 반드시 탈출해서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갈 이유를 준 화물이 되었고, 결국 탈출에 성공한 척은 직접 배달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엔딩에 잠깐 등장하는 의문의 여자와의 만남, 그리고 척이 끝까지 개봉을 거부했던 소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저메키스 감독은 인터뷰 중 화물 안에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위성전화기가 들어있었다며 웃어넘기기도 했고, 페덱스는 이 드립이 웃겼는지 패러디 광고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Hi. Hi. I was marooned on an island for 5 years with this package, and I swore that I would deliver it to you. Hey, but by the way, what's in the package? Just a satellite phone, GPS locator, fishing rod, water purifier, and some seeds. Just silly stuff. 사실 이 화물은 척이 생존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준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물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지만, 개봉 후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화물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굳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윌리엄 작가의 초기 대본에 의하면 척은 표류된 지 1000일째 되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하며 결국 소포 안에 있던 내용물을 뜯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2통의 살사 베르데 소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엔 좀 뜬금없었지만 이 살사 베르데와 편지에 담긴 내용은 영화 시작과 끝에 잠깐 등장하는 이 여성의 정체와 엔딩에 담긴 장면들을 해석하는데 의외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편지에 담긴 글은 베티나라는 한 여성이 바람난 남편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요약하자면 그가 늘 좋아했던 살사 베르데를 생각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척은 다 읽은 편지를 내려놓으며 그는 이 편지를 열어본 적이 없어라는 대사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영화 시작과 끝에 등장한 이 여성의 이름은 베티나였고, 그녀가 자주 보내던 택배는 바람난 남편 딕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들이었습니다. Oh, I'm gonna have another pickup for you on Thursday. Alright, we'll see you then. Alright.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딕은 상자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다시 베티나에게 돌려보냈고, It's from my wife. 척이 표류된 섬에 떠내려온 마지막 화물 또한 딕이 되돌려보낸 편지 중 하나였다는 것을 베티나를 상징하는 날개 문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베티나의 집 앞에 보면 딕과 베티나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지만, 4년 후 척이 방문할 때는 남편의 이름을 제거하며 결국 딕을 잊기로 결심한 베티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딕이 되돌려보낸 마지막 화물을 배달하러 가는 중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리턴 투 샌더인데요. 번역하면 보낸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주다, 즉 편지의 반송을 뜻하는 디테일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년 후 이미 결혼을 한 약혼녀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척과 마음이 돌아선 남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베티나의 짧은 만남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버려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캐스트어웨이 영화 제목은 단순히 섬에 홀로 버려진 척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두 사람의 운명을 담은 제목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조난 영화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영화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